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과실범에 대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범이라는 것은 뭐냐? 예,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은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그랬어요. 인식이란 말은 범죄를 자기가 저지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범죄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과실범도 예의적으로 처벌합니다. 과실범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예의적으로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예의적으로 처벌한다는 개념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럼 과실이 뭐냐? 과실이란 말은 정상적 주의를 태만하는 것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정상적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저질러진다. 과실로 범죄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과실범이라고 하고 법에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과실범은 항상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절도야, 절도.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고의적으로 훔쳤으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나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어. 그럼 과실절도는 처벌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저희 그 누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목욕탕만 가면 안경을 벗잖아요, 되게.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들 뭐 백화점에서 주는 목욕 가방 있잖아요, 선물로 주는 것들.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파출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남의 물건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과실절도이기 때문에 처벌 안 됩니다. 무죄가 되겠습니다. 자, 과실이란 말은 정상적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성립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고, 그것이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실범 또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운전하시다가 사람을 실수로 치었습니다. 뭐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렇게 되잖아요. 실수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과실치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실이란 말, 과실. 정상적 주의 태만입니다. 주의 위반,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자, 그러면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과실범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화들이 있고요. 실수로 불낸 거죠. 과실일소죄, 실수로 물이 넘쳐서 사고치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 과실만 처벌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은 처벌이 없어요. 자, 반면에 작물죄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이 있는데 일반은 해당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가 이거 내 시계인데 시계 좀 사라. 그래서 알았어. 얼마야?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친구가 다른 데 훔친 그런 물건이에요. 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금은빵, 시계빵에 샀다라고 하면은 작물이 업무상 작물 취득죄가 돼서 처벌이 됩니다만은 일반인에게 내면서는 해당이 없어서 이때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이 없다는 거 중요하죠. 과실손괴죄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처벌이 없습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그릇이 뭐 엄청 비싼 거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럴 때 거기 보면은 눈으로 보라고 그러지 들지 마라 귀중품 이런 것들 그렇게 써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짜리다. 10억짜리 들었다 깼어요. 그러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형사처벌하려고 보니까 과실손괴죄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 방안이 없죠.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세 장에 새가 있는데 앵무새가 있어요. 그 세 장의 새가 너무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자기의 자화상을 못한 느낌이어가지고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손괴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세 장에 있는 새를 실수로 날려보낸 거 실수로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손괴는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실의 종류에는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그랬어요. 인식 플러스 의사. 그러니까 고의에서는 인식이란 말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실에서는 과실이란 말은 인식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없는 과실이 있고 인식이 있는 과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인식 없는 과실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인식이 있는 과실이란 말은 여러분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은 했어요. 그러나 주의 의무와 위반으로 자기 상태에서는 구성요건 실현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운전을 해서 시장 골목을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 라고 하고 운전을 해다 사고를 냈습니다. 난 절대로 안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인식이 있는 과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고 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 처벌이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범 처벌이 됩니다. 인식이 있는 과실이지만 이거는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고의범이 고의범 처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케이스 스타디를 가면 케이스. 갑이 창 밑에 있는 길가에 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면서 을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던졌어요. 그때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러면 이건 미필적 고의가 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 그러나 이건 절대 맞지 않는다 라고 던졌는데 맞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과실치사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식,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서 했나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사상에서 내용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의 개념은 업무상이냐 아니냐의 개념을 따지는데요. 그 업무상이냐 아니냐의 개념의 문제지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은 법정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업무상이냐 아니냐 여기에 문제 핵심이 있어요. 자, 그다음 과실범의 구성 요건의 문제입니다. 과실범은 말 그대로 과실, 정상적 주의를 태만해서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과실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가 된다는 말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결과. 그래서 과실범은 항상 결과범이 됩니다. 과실범은 항상 결과범. 자, 그러니까 정상적 주의를 태만해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결과범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만 필요로 해요. 거듭범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 주의를 태만해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결과가 예견 가능이 됩니다. 예견 가능.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없을 때는 행자에게 객관적 귀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 핵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여기저기 공사하고 땅이 파져 있고 뭐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뭐 땅이 푹 꺼지질 않는가, 다리가 부러지고 뭐 강위에 있는 다리가 또 삼풍백화점 붕괴 건물 다 위험성 있고
지하철 있는데 그 무너지고 예? 역세권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이렇게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위험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위험도 허용된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된 위험.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들,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교통, 또 공장 운영, 원자력 발전소 운영 등등 이런 그 허용된 위험 속에서는 정말 그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허용된 위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이 신뢰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뭐 횡단보도 아닌데 푹푹 튀어납니다. 푹푹 튀어나. 예. 그 행인들이 불법으로 막 횡단을 하시고 난립니다. 이것을 다 염두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뢰 원칙은 상대방이 법을 지켜서 운전하고 보행한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운전하면 된다. 불법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적법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운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 원칙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범위들이 축소되겠죠. 따라서 과실범 처벌을 제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신뢰 원칙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행인 또는 차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들까지 염두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쭉 내려가서 학교에서 내려가서 이쪽에 설계리 생활관 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 이제 어미실이 있는데 학교에서 내려가서 여기서 쭉 달려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가 불법으로 유턴해서 돌려요. 부딪혔습니다. 그때 부딪히면서 여기 B라는 차는 A차가 과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차를 들이받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과속을 좀 한 건 맞긴 맞아요. 속도를 60을 초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속이 여기에 충돌사고에 중요한 원인이냐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뢰 원칙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차가 이 상황에서는 이겼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운전자의 규칙 위반이 속도 위반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닌 때에는 신뢰 원칙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우리 학생이 있었던 사고입니다. 일단 과실범의 미수 이런 말이 있는데 과실범은 항상 결과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미수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범의 공범이란 말을 했습니다. 자, 과실범의 공범. 자, 과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범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과실을 통한 교사방조란 말은 없어요. 다만 과실범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를 했다. 이것들은 간접정범의 문제가 됩니다. 간접정범은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정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판례는 인정을 합니다. 행위공동설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공동정범은 뭐냐?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지 공동정범이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를 공동으로 해야만 된다. 이것을 범죄 공동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위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이것을 행위공동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고의를 공동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은 과실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행위공동설은
이 행위 속에는 고의, 과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긍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을 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행위공정서를 취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범의 부작위범입니다. 한번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죠.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원치 않게 낳다 보니까 게임에 빠지고 이러면서 아이를 집에 두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범이라고 그래요. 이미 엄마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과실범의 부작위범이다. 망각범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가볍게 때렸어요. 그러면 뭐야? 폭행. 폭행할 고의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근데 한 대 딱 때리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폭행치사가 돼요. 그러면 폭행이라는 고의, 기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한 결과의 발생에까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 이건 X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치사는 기본 범죄에 고의가 없고 기본 범죄에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과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형법 15조 2항의 내용을 보면은요. 결과로 인해서 중한죄에 있어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한죄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폭행치사다 라고 했을 때 사망에 대한 것은 예견 가능할 때 책임 물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 범죄의 고의는 필요하죠. 그리고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고의에서 인식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람을 살해했어요. 살해했는데 딱 사망한 얼굴 보니까 아버지입니다. 처음에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사망한 사람 보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버지라는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아니고 보통살해죄가 됩니다. 이번에는 폭행치사에서는 가볍게 폭행을 딱 했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살짝 이렇게 딱 때리는데 사망할 거라는 거 예견하겠습니까? 예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폭행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급소, 몸의 한 중심인 급소를 명치를 목을 정확히 딱 가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건 예견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심이 급소인 건 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폭행치사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견 가능할 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인데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존속살해죄 존속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인식해야 되지만 폭행치사죄의 사망을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범죄, 뭐가 필요하다? 고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입니다. 기본 범죄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기본 범죄는 미수냐 기수냐라는 것은 따지지 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한 결과 발생이 필요하죠. 중한 결과 발생. 자, 이거 중한 결과는 기본 범죄에 고의가 있는 기본 범죄로부터 직접 야기돼요. 직접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 자, 강간을 당해서 강간당한 여자가 자살했습니다. 그럼 강간이라는 원인과 자살이라는 결과, 이것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냐?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간을, 자, 영화를 같이 들어갔는데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 유리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잘못 떨어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상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을 피하려고 창문 뛰어내리다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강간은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지만은 강간 미수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강간치사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범죄의 고의가 있고 중한결과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결과 발생 인과관계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한결과 발생에서는 예견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견 가능성. 이럴 때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도 우리 아까 과실범의 공동정범처럼 판례는 행위 공동서를 취해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인데요. 사실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는 게 맞는데 우리 형법은 예외적으로 미수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원조물 일수체상죄, 인질체상죄 이런 내용들을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범은 부작위가 범죄가 된다는 거죠. 부작위가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먹여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젖을 안 주고 아이를 굶어 죽게 합니다. 이거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가 범죄가 되는 것을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18조에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 그럴 때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 결과에 대해서 처벌한다. 부작위가 범죄가 된다는 거죠. 형법은 자기범이 있고 부작위범이 있는데요. 자기범은 금지기범을 위반하는 거죠. 부작위범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법이 요구하는데 안 한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요구기범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진정부작위는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말합니다. 다중보례산죄라든가 집합명령 위반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부인정부작위는 부작위를 가지고 자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죄는 자기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젖을 안 줘서 부작 형태로 살인죄란 범죄를 저질러요. 이런 거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은 진정과 부진정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해야 된다. 아이가 자기 아들이 같이 수영을 갔는데 바다에 놀러 갔는데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려고 사망 직전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놓여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부모는 당연히 그 아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둬가지고 사망이 됐다 이러면 부작위 범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된 행위의 부작위 행동이 없어야 되고 행위 가능성 그 아버지가 거기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있고 아이는 서울에 있다. 아이는 부산에 있고 아버지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부작위범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지 부작위범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강가의 냇물에서 사람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 그냥 쭉 떠내려가더라도 여러분은 부작위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지위를 우리가 보증인적 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제할 그런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진정부자기범의 경우 성립하려면은 이런 보조인적 지위와 자기 의무 그리고 행위 종행의 돈가치성. 행위 종행의 돈가치성은 말 그대로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자기와 같을 정도의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그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보증적 지위에서의 자기 의무 발생 근거에 대해서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는데요. 내용을 양쪽 다 쭉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친권자, 경찰관이라든가 또 법의 규정만이 아니고 계약으로 또는 사무관리 의무 없지만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 없이 환자, 노약자를 인수하는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예를 들면은 그 아이가 버려져 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우는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밥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한 3일 놀다 보니까 도저히 지루해서 안 되겠어요.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애를 갖다 집 앞에 다시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없지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면 사무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무 없이 환자나 노약자를 인수한 자의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에 따라서 또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이란 말은 앞에 이루어진 행동, 선행. 그렇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 그러면 실화를 일으킨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불을 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을 안 끄면 부작업범이 됩니다. 그러나 방화범한테는 소화조치 의무가 없어요. 방화는 고의적으로 불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불을 꺼야 된다는 것에 의무를 부과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작위범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 친 운전자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를 구할 의무가 있겠죠. 사고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작위범과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 성격이 됩니다. 따라서 부작위가 있으면 바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필요가 없고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부작위범 미수 문제입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 성격이기 때문에 미수라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 부진정 부작위범은 미수 가능하죠. 미수범 처벌. 자, 진정 부작위범이 조심할 거는 우리 형법은 진정 부작위범이지만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를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과실행한 부작위범입니다. 망각범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엄마가 잊어버리고 아이한테 젖을 안 줘서 아이가 굶어 죽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에 의해서 사망하는 부작위한 과실치사죄가 되겠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문제인데요.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교사범 또는 방조, 공동정범, 간접정범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작위를 통한 교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작위를 통한 방조는 가능합니다. 부작위를 통한 방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 빌딩에 경비를 보고 있는데 절도범이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절도범이 자기 옛날에 군대 동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채 해줍니다. 이것을 부작위한 방조범이 되죠. 자, 은행 지점장들이 부하 직원들이 배임행위를 하는 걸 보고도 내버려 둡니다.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의 종범이 되겠죠. 그래서 부작위한 방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해서 구성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